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저도 오래간만에 강의하는데 오늘 강의한 건 사실은 얼마 전에 경기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경기도에 가서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기성계 또는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예요. 아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무엇이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요. 아주 커서 지식 또는 기성계에도 대변동이 예상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 특별히 막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많이 아는 듯이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시민자유대학 전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약간 공유하고 그러는데 그 스티커가 있다는데 스티커에 앉았어요? 예. 예.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앞에? 아, 그건 아니고 여기 지정된 스티커가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앉으라는 거군요. 여기는 왜 스티커가 없지? 아, 여기 있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는 안 앉잖아요. 예, 예. 제가 미장원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 미장원을 못 갔네요. 여기 좀 신나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예, 예. 그러나 저는 관심 없죠. 예, 오늘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 이야기하기 하는데 우선 같이 한번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후에 이제 전문가들이 쭉 오실 거예요. 제일 먼저 코로나를 누구죠? 저 사람이? 마크롱. 마크롱이 누구예요? 프랑스 대통령. 나타날 때는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희 뽑을 때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프랑스에 쉽게 말하자면 정당 50년 이상 지켜온 정당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좌파 정당을 없애버리고 거의 무력화시키고 등장한 대통령인데 그래서 완전히 자기 혼자 다 국회의원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프랑스 국민 전체가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럴 일은 아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별로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라고 했냐? 우리는 전쟁 중이다 했어요. 우리는 전쟁 중이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지금 보면 다 전쟁 중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는 전쟁인가 아니면 비상 상황인가? 어차피 메타포거든요. 메타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말로는 뭐죠? 은유. 이게 개념 중에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시민자유대학 회원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말이 있어요. 메타포, 알레고리, 그다음에 심볼이 있어. 심볼, 이거 원래는 문학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문학적 표현 방법 중에 심볼이 있고 또 뭐라고 있다고요? 알레고리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메타포가 있어요. 차이를 나는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분. 아, 뭔가 아련하지만 국어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국어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드지 말라는 표정이네. 자, 근데 마스크 쓴 분들한테 강의하니까 진짜 이상한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뭔가 정말 이상해요. 뭔가 표정을 알 수 없는 이 묘한 분위기예요. 야, 이런 참. 아무튼 알레고리, 메타포, 심볼이 있는데 자, 이건 기본적으로는 코로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메타포예요. 메타포인데 은유인데 은유란 두 개의 관계가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예요. 명확하고 직접적이고 확실하면 뭐가 돼요? 심볼이 되는 거예요. 심볼, 상징.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했어. 그럼 뭐예요 이거? 엿먹으라 해요 이게?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아, 이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건 상징이라니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는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 상징은 이런 거구나. 뭔가 명확한 거예요. 이거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욕이잖아요. 이건 욕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요? 상징이라고. 근데 메타포는 이 관계가 직접적이고 확실하지 않을 때. 이해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알레고리가 뭔지 차이를 알고 싶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타포를 쓰냐 하는 거죠. 코로나는 전쟁이냐 아니면 조금 어려운 비상 상황이냐. 손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전쟁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전쟁이라고. 전쟁 메타포 맞은 것 같아. 아니다. 나는 비상 상황이다. 예.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내가 아까 마크롱 안 좋은 대통령이라 했잖아요. 그랬어요? 예. 자, 전쟁 메타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마크롱이 아니고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예요.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자기를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이다.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여기 미국이 죽은 걸 봐봐요. 언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죽었어 실제로. 그 다음에 베트남 한국전쟁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약간 우리 거라는 느낌이 있겠어 글쎄요. 미국 대통령한테 있지. 미국 대통령한테는 한국이 약간 자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얘기 아니고 이 wartime president라고 본인이 말한다. 그러면 전쟁 메타포라는 게 뭐냐?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은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위험한 은유다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생각해봐요.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전쟁 메타포를 통해서 계속 선전해 나가면 트럼프의 대통령 지지도는 높아갈까요? 떨어질까요? 아까 마크롱 대통령은 급격하게 인기가 저하됐었는데 코로나 이후 잘 못한다는 말도 많았지만 올라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 아베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베는 전쟁처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뭉개기 시작한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트럼프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최소한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순간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다. 왜?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때 자국민은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을 미끄러뜨리지 않아요. 누구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을 제대로 이끌고 내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도를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집을 전쟁 상태로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가 자식들한테 집을 전쟁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가 되면 대장이 무조건 이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여기는 분명하게 보이죠? 저기 분명해. 저기 바이러스예요. 전략은 확진자를 줄이고 최전선 전사가 누구예요? 의료진이야. 그래서 후방의 전선은 뭐예요? 자가격리예요. 반역자가 누굽니까? 반역자 누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자. 누구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역자가 누구예요? 클럽에 간 놈들입니다. 클럽에 간 놈들. 자, 근데 이 전쟁 프레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범죄와의 전쟁, 간양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불법 이민과의 전쟁, 암과의 전쟁, 뭔가 계속해서 전쟁 프레임으로 통치를 한다. 대개 이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포퓰리즘에 강한 사람들이다. 그게 진정한 포퓰리즘이에요.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도 아까 말했죠. 모든 공동체는 같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는 지금 군인이야. 우리는 군인인가? 시민인가?
여러분 지금 군인 의식이 있어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니면 그냥 나는 시민이에요. 오른쪽 봐봐요. 예, 이런 그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 전 세계에. 이건 언제 때 그림일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언제 때 가장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2차 세대 때 누가? 나치가 사용하던 전형적인 프레임이에요. 예? 강건한 여성. 예? 이런 프레임이 지금 전 세계에, 제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쳐보세요. 인터넷. 구글 링을 이미지로 해봐. 막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주의자들은 특히 이 전쟁을,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트럼프 바이러스에 국적을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이러스를 적이라고 하면 이 전쟁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국적을 부여해야 돼. 어디에다 부여하는 거예요?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에? 차이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아요. 우한 바이러스란 말을 많이 쓰는 집단은 대개는 지금 트럼프 주자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극우에 가까워요. 가깝다고 생각하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딜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정신병자들이니까. 말도 안 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집단 중에.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 의사협회가 최근에 극우들에 의해 설명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의사수 늘리지 않으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들이야. 예. 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래요? 예? 단위면역당? 예,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이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전쟁 프레임은 시민 주권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코로나 전쟁 프레임은 무엇을 통해서 행정주권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행정주권의, 행정 권력에 과도하게 행정 권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런 방식, 자, 어떤 방식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것인가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까 할 때, 이 말은 코로나 이후 세계, 우리가 어떤 세계를 꿈꾸냐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쟁 프레임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전쟁 프레임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군인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저 군대가 아니고 지금은 가장 확실한 군인이 누구예요? 예? 가장 확실한 군인, 완벽한 감시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여러분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개개인의 동선을 완벽하게 감시해야 되겠죠. 개개인의 움직임만 감시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핸드폰 여기서 뭘 찾아야 다. 뭘 찾더라? 뭐 찾던데 어른들이. 뭐 혈압기도 재지고 막 건강 상황을 체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건강 상황을 체크해서 자기 그 앱에 연결돼가지고 앱에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런 거 몰라요? 차고 계신 분 지금?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뭐예요 이게? 마이크 들고. 예. 나이를 거명한 것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가지고 뭔 얘기 하는 걸 연령주의거든요. 예. 사과드려요. 예. 이게 그 샤오미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만보 개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핸드폰을 지금 들고 뭔가를 하기는 좀 애매해서 두고 가더라도 이게 그 연결이 돼가지고 걸음, 그다음에 운동, 심박수, 그런 또 날씨, 문자가 오는 거, 전화 오는 거, 그렇죠.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애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아니 비용 없어요. 살 때는? 살 때는 한 3만 원 정도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가령 제 수면이 항상 저는 잘 자고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수면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요. 자, 이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저거 달 것 같아요, 안 달 것 같아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 애들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 저건 무조건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 다수가 하게 돼 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수가 하면 자, 모든 국민들이 저걸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저건 곧바로 컴퓨터 앱을 통해서 전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완벽하게 우리가 코로나와 유사한 것들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왜? 개개인의 발열 상태를 저렇게 잴 필요가 없어요. 발열된 놈만 다 집어서가 조사시키면 돼요. 격리시키면 돼.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십 명이 죽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동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당연히. 사람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거야. 이런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 생체의 리듬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내가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하는 정도까지가 감시예요. 무슨 말하냐가 감시야. 이제는 어디까지 감시할 수 있냐? 나의 맥박수, 나의 어제 수면 정도, 나의 혈압, 즉 생체와 관련된 정보들이, 그리고 좀 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비대면 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의사들이 지금 진료를 원격 진료한다 하잖아요. 원격 진료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처음에는 간단해요. 혈압 환자들 병원 안 가고도 바로 혈압 잰 것이 병원으로 가. 송부되면 약을 뭐예요? 그냥 갖다 줘. 집 앞에다가 약국에서. 약국도 갈 필요 없고 병원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병원 갔다가 약 달라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되잖아요. 갈 필요 없다고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의 생체 리듬이 내 주치의한테 가는 정도면 좋아. 근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전부 데이터가 모이게 돼 있다. 이런 걸 미끄러운 언덕길이 오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겠어요? 논리가 비약하고 있잖아요. 제 논리가 지금 비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애매해요? 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약이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메르켈, 현재 독일 총리죠. 앙겔라 메르켈은 보수 그리고 동독 출신의 학자 출신인데 독일 집권을 가장 오래 한 헬무트 코를 지금 넘어서서 가장 오래 집권하는 사람인데, 혹시 저희하고 같이 저희 시민자유대에서 독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여행을 가보면 독일의 좌우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가. 앙겔라 메르켈은 실제로 자기 집에서 살아요. 옛날 집에서. 저 칸슬러, 즉 수상이 사는 데가 안 살고 자기 집에 와 산다니까요. 옛날 사는 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시장 봐서 요리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시장 봐서 요리해서 남편하고 먹고 살아요. 물론 그게 꼭 특히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경호원들은 싫겠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여튼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정말 저분이 좀 우파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분명한 지도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민주주의조차 코로나 시대의 침식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코로나19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뭘 고민하냐? 뭘 우려하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민주주의가 침식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그런 위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들은 그걸 이용해. 전쟁 프레임으로. 근데 어떤 대통령들은 그걸 우려하고 있더라.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들어봤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비상사태의 단기 대책들이 오랫동안 이후 세계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말이에요. 이건 뭘 보면 아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 형태의 모든 사회복지의 중요한 건들을 봐보세요. 실업보험이라든가 우리가
특히 노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복지 있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실업보험에 이게 다 언제 생겼냐?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이론이야 훨씬 앞에 있었죠. 이미 유럽에서 다 있었어. 근데 이게 전면화된 게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공황. 대공황 때 이걸 그때 사실은 오래 지속되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급하니까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돈 받았죠? 뭔 돈 받았어요? 재난지원금 받았죠? 이게 좀 있으면 더 주면 더 좋겠죠? 아니 까딱 잘못하면 이런 돈을 계속 받으면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야.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고민이던데. 그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안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거예요?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안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직. 왜 안 받았어요, 선생님은? 크게 저희가 어려움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서? 한마디로 하면 가진 만큼 가졌다는 얘기죠? 쓸 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신청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지금 95%가 수령했다던데? 그죠? 저도 지금 수령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원래는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교수가 한다고 하면 왠지 나중에 욕도 못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면 욕하더라고 사람들이. 써야 된다. 예, 그게 더 옳다. 이런 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70%, 30, 그 대신 세금을 많이 더 걷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요, 선생님 받아요, 써요. 그리고 세금을 그만큼 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뭐 쓰시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쓰면은 그 100만 원어치는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하여튼 그 돈은 뺏어갈 것이다.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예, 이 비상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단기 결정도 중요하다. 단기 결정이 이후 100년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가요?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이 있어서? 아니면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이 있어서 걱정인가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자, 예, 자, 포스트 코로나 뭐가 문제냐? 이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본 그림이에요? 예, 처음 봤겠죠. 지금 제가 시민자유대학 강의를 못 하다 보니까 회원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시민자유대 회원들만을 위해서 찍고 올리고 있는데 그 무등현대미술관에 가면 지금 코로나 관련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 한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이에요. 자, 가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 세계 지성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뭐예요? 새로운 국가주의 파놉티콘이 오고 있다. 새로운 국가주의 파놉티콘.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크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파놉티콘이란 뭐예요? 판옵틱은 뭐죠? 파놉티콘이 뭔지 아시는? 뭔가 선생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좀 온도가 높거든요. 자, 받으셔서 한 말씀 하세요. 그냥 예를 들면 동물 그냥, 같은 예. 그런 곳에서 아랫부분, 위부 상층에 동로 같은 곳에서 아랫부분을 다 주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예. 파놉티콘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아시는 분? 그냥 감시체계라고 하는. 감시체계? 예. 자, 우리말로는 이제 판옵티콘이란 말이 원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누가 만든 말이에요? 누가 만든 말이야? 이런 건 아는 건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지식이에요. 찔러보면 나오는데 뭐 물론 알아봐요. 그냥 제가 알면 돼요. 이런 건. 파노티콘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만든 원형 감옥 설계도, 그 설계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감옥이란 뭐냐? 그래서 근데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죄수들을 가장 완벽하게 감시하는 체계거든요. 예? 죄수들에 대한 완벽한 감시 체계.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 줌 수업을 해요. 줌 수업을 해요. 그러면 줌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들 얼굴이 전부 떠요. 쫙 떠. 저는 얼굴을 가린 학생은 결석으로 간주해요. 왜냐면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건 뭐예요? 결석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다 내라고 해요. 얼굴을 다 봐.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지금 제 얼굴을 가린다고 쳐봐요. 내 얼굴을 가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학생들을 보고 있다고 간주해야 돼요? 안 보고 있다고 간주할까요? 자, 학생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화면을 끄거나 나가면 결석이에요. 나는 보고 있어 지금 화면을 다. 그런데 내 화면은 가려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고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안 보고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보고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의 관점을 자기 안에 내면화해요. 내면화하도록 강요하는 이 시스템을 판옵티콘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원형 감옥인데 어떤 감옥인데 전부 불을 켜놓고 내 방만, 감시탑에만 불을 끄는 거예요. 거기다가 딴짓한 놈은 제패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수들이 감시자의 시선을 자기 내면화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감시체계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렸을 때 이건 모르겠지 하는데 모를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알거든요. 몇 번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되죠? 그게 파노티콘이에요. 엄마가 실시하는 파노티콘. 예? 우리는 모두가 그런 걸 일상 속에 실행해요. 다 해. 조금씩.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년 넘었나? 근데 지금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느낌이. 예? 실제로 그래요. 내 엄마의 시선이 이미 나한테 내면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남기는 완벽한 지배체계는 뭐냐? 죽어서도 너는 나를 못 벗어난다. 내가 죽어도 나를 못 벗어나. 자, 이런 위험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주권이 침식될 수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주권이라는 게 뭔가. 자, 주권. 자, 제가 여러 번 시민자유대학 우리 회원들한테는 항상 저는 헌법 또는 헌정 애국주의자예요. 저는 국가주의를 반대해요. 국가주의자가 아니지만 헌법 애국주의라고 저는 말해요.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헌정 애국주의라고도 해요. 헌정 애국주의. 그러니까 헌법을 토대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겠다는 시민적 약속. 그 약속의 기반 위에서 그 약속을 하는 공동체를 함께 일구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인 거거든요. 예? 이게 헌정 애국주의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헌정 애국주의자들은 항상 제가 그래서 이 가방 속에 뭘 들고 다니라? 헌법을 들고 다니라. 헌법을. 내가 항상 우리 시민자유들한테 이거 많이 사줬거든요. 우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구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을 리가 없어요. 예, 헌정 애국주의. 손바닥 헌법. 헌법을 항상 들고 다니라. 애울 수는 없죠. 김재동처럼 애우면 좋은데 어려워. 그러니까 들고 다니라. 그래서 항상 여기 그 엄청나게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들이 많은가? 응? 첫 번째 보면 대한민국 임시 현장이 나와요. 임시 현장. 언제 세웠을 것 같아요? 임시 현장. 대한민국 임시 현장 몇 년도에? 예, 1919년도에. 19년도 4월에 제정돼요. 예? 그리고 정강이 있어. 쭉. 예.
이해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강 1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첫 번째 만들어진 게 뭐예요? 1919년에 만들어져.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족평등, 국가평등과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우리가 그렇게 탄생한 나라예요. 뭐예요?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왜 그랬겠어 우리가? 우리 민족도 빼앗기고 국가도 빼앗겼으니까 이것부터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절의 얘기예요. 자, 헌법은 권리체계예요. 권리체계. 헌법은 두 개의 거대한 권리 기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헌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국가적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뭐가 뭐? 이건 뭐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왜 살아요, 도대체? 이 두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자유평등, 예, 좋아요. 그런 건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기본권은 법적 용어예요. 철학적, 도덕적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인권은 복잡해요. 인권은 크게 3세대 3등급이 있어요. 아, 참고로 제가 인권 전문가로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인권 재미없어서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자, 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권. 주권이에요, 주권. 인권과 주권이 두 개의 기둥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잘 보면 인권은 많아. 인권은 엄청 많아요. 인권은 언제부터 나와요? 헌법 몇 조부터 나올 것 같아? 몇 장부터? 헌법을 딱 보여? 펴보요? 그럼 1장 총강이 나와요.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총장이 나와. 그래갖고 1조, 2조, 3조, 4조, 6조, 8조, 9조까지 딱 가. 그 다음에 10조에는 장이 바뀌어. 장이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럼 10조부터 11조, 12조, 13조, 22조, 21조, 32조, 33조, 34조. 자, 그래서 39조까지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이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자, 그러니까 헌법을 딱 보면 앞에 총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럼 총강,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권이야. 주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엇과 뭘로 세워졌다고요? 주권과 인권. 민주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주권과 관계가 깊겠어요? 인권과 관계가 깊겠어요? 주권이지. 민주주의는 주권 관계가 깊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권 관계가 깊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제약적으로 뭉쳐진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자, 주권이 중요할까요? 인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권이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지 마라. 선택하는 순간 바보 된다. 예? 알겠죠? 주권이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다니까요. 자, 주권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한데 인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 인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뭐 자유권도 있고 막 거주 이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뭔 자유 있다구나. 그죠?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도 있고 또 다음은 뭐예요? 뭐? 예? 아는 거 말해봐요. 뭐든지. 예? 참정권.